시장과 미국 증시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,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. 오늘도 시장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저희가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 헤드라인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. 미니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냐, 기술주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들으셨듯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.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8주 연속 상승세를 좀 뒤로하고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그러면서 AI발 미니 버블이 좀 붕괴되는 것 아니냐, 그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6월 21일까지 한 주간을 좀 집계를 한 결과 이 투자자들의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약 한 20억 달러 정도로 나오면서 10주 만에 최대 규모로 해당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참고로 챗GPT 열풍으로 대표되는 AI 모멘텀 덕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월가에서는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7개 종목을 좀 칭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들 종목들이 올해 무려 주가가 64%나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은 S&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기업들을 또 합쳐본다면은 약 한 3% 정도밖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극히 일부 종목으로 가는 그런 증시의 움직임이다. 그러면서 좀 버블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같은 좀 경계론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베이비 버블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러면서 또 2023년에 이 같은 AI발 이 모멘텀이 지난 1999년도에 인터넷 관련주처럼 AI주도 하락세를 기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재차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BOE의 분석이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?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. 본격 조정이냐 아니면 숨고르기냐,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를 다가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를 뒷받침하는 또 데이터가 있는데요. 반달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요. 최근 1주간도 일평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가 1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이 같은 대규모의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. 결국 이제 열기가 식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를 5일간 15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빅테크 그리고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다음 순위도 AMD나 엔비디아 순으로 좀 나오면서 여전히 AI 관련주들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에 이제 기관들의 목소리는 조금 이 경계론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BOE의 분석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UBS 같은 기관에서도 AI 광풍이 좀 냉각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재차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미에도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IT 전반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즉 AI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외에 IT 섹터 전반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조금은 부푼 것 같다라고 frothy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좀 경고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상반된 움직임이 개인과 기관 사이에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.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?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왜냐면은 BOE에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AI 또 수혜를 이유로 해가지고 에퀴닉스라든지 아니면 깃랩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갈 종목을 간다. 그러니까 찐 수혜주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런 경계론을 내비치고 있는 기관마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,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부분을 저희가 미리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결국은 매크로가 좀 개선이 돼야지 이런 증시 전반의 밸류 확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거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
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대비해서 높아진지, 그러니까 이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 1년간에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같은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거치든 아니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느리죠. 리오프닝 효과도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좀 훈풍을 가져오든 이렇게 매크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전반에 좀 부담도 거칠 수가 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매크로 지표도 잘 살펴지기를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이슈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시아에서의 반란이 미국 증시에서의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.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간 저희가 뉴스를 귀 기울여 볼 수밖에 없었죠.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러시아의 이제 용명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결국 하루 만에 모스크바에 대한 진격을 좀 중단을 하고 철수를 기지로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.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의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마켓워치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. 오한다 증권이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또 분석을 내비쳤습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결국은 푸틴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제 물자를 철수할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이번에 쿠데타, 반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시장에도 긴장감을 높일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결국은 저희가 예전부터도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높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이벤트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로직을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관련해서 피날토라는 기관도 이 같은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베어드 같은 기관에서도 미국 증시의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?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.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고조되는 것이냐, 시장의 반응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이제 1일 천하로 이번 반란이 좀 끝났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.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불확실성이 초기에 조금 고조가 됐다가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시장도 좀 진정될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한창 지금 거품이 꺼지느냐 이런 논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매도 욕구를 자극할 이벤트로는 충분히 좀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면에 이 같은 러시아에서의 반란이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좀 계기가 될 가능성,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코이비시 레터 같은 기관에서는 초기 변동성 후에 몇 주간 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종전 시에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큰 시장의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또 국제유가 금값의 추이를 좀 잘 살펴라 이런 조언을 이 기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같은 또 이 원자재 값의 또 추이가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선호도, 위험 심리의 추이를 또 보여주기 때문이 되겠죠. 또 하나 힌트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말간에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금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3만 1,000달러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근데 이제 주말간에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소폭 하락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이내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나왔습니다. 물론 최근에 좀 보면요. S&P 500 지수, 나스닥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0.3 정도로 나오면서 굉장히 낮게 한 2021년 말 이후에 최저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은 일부는 위험 심리의 추이를 또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참고를 하시면 시장 대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조 받고 4조 달러 애플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애플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물론 이제 금요일에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2%만 더 오르면 주가가 약 한 190.7달러를 돌파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최초로 다시 한번 또 3조 달러, 글로벌 기업 중에 유일하게 3조 달러를 또 기록을 하는 그런 기록이 가까워졌는데요. 이런 가운데 내년도에는 단숨에 시총이 4조 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. 페어리드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. 애플의 목표가를 무려 254달러까지, 그러니까 현재 대비 약 한 40% 정도 업사이드를 점친 수준까지 올려잡으면서 이같이 시가총액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주가가 이만큼 오르게 된다면 4조 달러가 또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이는 상황인데요. 페어리드 같은 기관에서는 참고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많이 참고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직까지 상향 트렌드를 좀 대적할 만한 이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1차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또 조정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? 마지막으로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시총 4조 달러가 기대되는 것이냐?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애플의 주가의 방향성은 어디서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?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. 이제 4조 달러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냐? 그 경로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참고로 애플의 시총이 지난 2018년 8월 달에 1조 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었고요. 그리고 2020년 8월 달 정도에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 초 2022년 1월 정도에도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구간이 존재를 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에는 과연 4조 달러 시총이 가능할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를 좀 돌이켜본다면요. 지난 2017년에서 2022년도에 애플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한 11.5% 정도로 나오면서 이 같은 이 마일스톤을 좀 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기간 동안 또 EPS 같은 경우에는 21.6%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간 EPS가 거의 한 3배 정도 수준으로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 한 4배 정도 오른 것이 어떻게 본다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이익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은 온전히 이익 성장만으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는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요, 역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7년도에 포워드 PR이 13배 수준이었어요. 근데 현재는 28배 수준으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 역시도 이 시가총액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 애플의 시총이 1조에서 3조 달러까지 간 그런 비결은 결국은 하드웨어 판매 호조에 따른 외형 성장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요. 여기에 더해서 뭐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안전주로서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역시도 좀 확장이 되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과거를 저희가 현재 또 반영을 해본다면요. 내년 말에 4조 달러에 가기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약 한 40% 오르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좀 결론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. 왜냐면은 역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23년도,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에도 뭐 한 9% 정도, 10%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과거에 급격하게 시총이 성장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익 성장세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미 좀 높아진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에 4조 달러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단 애플이기 때문에 또 히든카드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3가지 정도의 히든카드를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뭐 비전 프로 등의 신제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결국은 더욱더 주가의 밸류를 높일 수가 있는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부가가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여전히 애플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든 M&A를 단행을 하든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또
예상 밖의 급격한 또 시총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또 히든 카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